오늘은 시댁 사이다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배꼽을 잡는 이야기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실컷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많은 며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 3년 차인 30대입니다. 시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소리치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라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완승을 해버린 며느리입니다. 저한테 시댁에서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썰이 있는데 바로 풀어보도록 할 테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매우 평범하게 자란 여성입니다.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별 다른 특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죠. 수능 시험날 몸살이 나서 안 그래도 기대를 하지 않은 수능 점수가 완전히 죽을 쓰는 바람에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제 성격이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가슴에 스트레스를 쌓아두고 지내는 성격이 아니어서 제 앞에 닥친 일들을 운명이구나 하며 긍정의 마음으로 마주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에도 재밌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입학했답니다. 제가 들어간 학과 역시 수능 점수에 맞춰서 들어갔어요. 디지털 미디어 학과라는 곳이었는데 영상 제작과 편집 등을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재밌는 공부를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2년 내내 열심히보단 재밌게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취업도 영상 제작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나름 만족하는 수준이었고 일도 대학에서 배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재밌게 회사 생활을 했죠. 그런데 제가 사는 곳 부천에서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게 조금 버거웠어요. 지옥철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근하는 과정에서 심신이 지쳐버려서 회사에서 일의 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교통편이나 거리만 가까워도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회사를 다녔을 텐데 3년 동안 고생을 해보니 지하철 소리만 들어도 학을 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프리랜서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포트폴리오를 올리면 업체에서 검토하고 일을 주는 곳이더라고요. 별도로 일을 따내려고 하지 않아도 실력만 있으면 알아서들 찾아주는 시스템이어서 이거다 싶은 판단이 들어 직장 생활을 접어버리고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 2년, 회사 3년 동안 영상 편집을 죽어라 해서 도가 틀 대로 터져 있어서 일을 받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일 처리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저를 찾아주는 오너들이 늘어나서 일복이 터진 프리랜서가 되었네요. 출근할 필요 없이 집에서 일하니 일단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회사 생활하며 벌던 월급보다 2배는 많이 벌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평생 회사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거라 여기며 프리랜서로 평생 먹고 살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를 다 하다 보니 외출할 일이 거의 없어서 집순이로 지냈어요. 나중에는 친구들이 놀자고 불러도 나가기가 귀찮아서 집에서 혼자 놀았답니다. 그래도 가끔은 일을 주는 오너나 담당자와의 미팅이 있어서 깨끗이 씻고 단장을 하고 외출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제 남편이었답니다. 카다로그와 촬영본을 건네받고 어떤 컨셉으로 편집을 해야 할지 회의하다가 눈을 맞아버렸어요. 남편은 얼굴도 둥글하고 배도 포동포동 나온 게 곰돌이 푸 같았습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을 보면 환장하는데 그이와 미팅을 하며 일 얘기보다 사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네요. 박상철 팀장님이라고 하셨죠?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갑자기 그건 왜... 팀장님이 제 스타일이라서요. 완전 귀여운 곰돌이 같아요. 심심할 때마다 연락하고 지냅시다. 제가 워낙 솔직하고 부끄러움 같은 건 전혀 없는 성격이라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이렇게 들이댔어요. 남편은 제가 싫지 않았는지 바로 알겠다며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연락을 하고 주말에 만나기를 반복하는데 그이가 사귀자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썸 타고 뜸들이는 걸 성격상 하질 못해서 확실하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나랑 사귈 거예요, 말 거예요? 언제까지 뜨뜻미지근하고 어색하게 대할 겁니까? 남자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빨리 결정해요. 네? 당연히 사귀어야죠. 제가 생긴 것만 곰 같은 게 아니라 성격도 곰 같아서 좀 느립니다. 저 이나씨 진짜 많이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부터 1일. 이제부터 말 깐다. 오빠, 나 꽃 좀 사줘. 요 앞에 꽃가게 있던데 좀 사와봐. 요즘 집에서 부모님이 남자 만나면서 꽃 한 송이도 못 받아오는 칠푼이라고 욕을 먹고 있어. 오늘 만회해야겠으니까 빨리 사다 줘.
알겠어. 당장 뛰어갔다 올게. 그렇게 저희는 웃기고도 귀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이는 연애하는 동안 제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줬어요. 곰돌이 푸처럼 생긴 게 아주 순둥하고 순진해서 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였죠. 저희의 재밌는 연애는 3년을 지속했고 제 나이가 33이 되자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남편이 청혼 반지를 사와서 프로포즈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큰 갈등 없이 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식구는 부모님과 저 셋이 나갔는데 남편은 시부모님과 시숙 그리고 동서까지 5사람이 왔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시숙은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동서는 그날 처음 보고 인사를 했답니다. 반가워요. 이제 한 식구가 될 테니 잘 지내봐요, 우리. 네, 뭐 수준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잘 지내보죠. 동서의 첫 마디가 좀 재수없게 들려서 곧장 말을 놓았습니다. 동서, 지금 무슨 수준을 말한 거지? 내가 동서랑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건가? 아니, 갑자기 왜 반말을 하고 그러세요? 내가 나이도 2살이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윗사람이잖아. 꼬우면 도련님 말고 내 남편하고 결혼하지 그랬어. 저의 당당하고 똑부러진 말에 동서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려버리자 시어머니가 대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문대 나왔다더니 말하는 게 참 무식하네. 예, 아무리 네가 손윗동서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어떤 애인지 아니? 무려 이대 나온 여자야. 그것도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수재라고. 어머님, 이대 출신 박사든 영부인이든 제가 형님이니까 말을 까도 되죠. 안 그래, 동서? 뭐시라? 얘가 정말 모자란가 보네. 시어머니가 말을 하면 고분고분하게 예,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날 가르치려고 들어? 제가 할 말은 꼭 하는 성격이지만 여기서 더 나갔다가는 일이 커질 것 같아 가만히 있었네요. 그렇다고 꼬리를 아예 내린 게 아닌데 시어머니는 동서와 저를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송이를 참 잘 키우셨네요. 어른이 하는 말 따박따박 받아치고 초면인 제 며느리한테 무식하게 반말을 하고 말이죠. 대학도 지방에 있는 2년제를 나왔다던데 아무래도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사돈 내외가 송이에게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았던가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 애가 전문대를 나와 무식하고 예의가 없다는 건가요? 이봐요, 사돈. 제가 보기엔 사돈의 둘째 며느님이 먼저 말을 버릇없이 한 것 같습니다. 제 딸한테 수준이 많니 어떠니 하면서 기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제 딸 나이가 어려도 윗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무식한 건 그쪽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도 어디 가서 말싸움에 지는 분이 아니어서 대놓고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한 방 먹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를 참지 못하고 침을 튀기며 성질을 버럭 내더군요. 이것 보세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잘나서 한마디 좀 한 것 가지고 아니 곱게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박사 출신이 전문학사한테 수준이 맞겠느냐고 말한 게 뭐가 잘못한 겁니까? 이제 보니 무식한 송이가 누굴 닮아서 그런지 알겠네요. 집안 자체가 무식이 줄줄 흐르니 이렇게 하는 말마다 다 무식하게 받아치시는 거죠. 사돈, 끝까지 말을 예의 없이 하시네요.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겠어요. 사돈 아들 내미는 쥐뿔도 없고 모자란 놈인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이런 처가에 내 아들 주는 거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무식한 전문대 며느리 받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참에 다시 생각을 해야겠다고요. 생각을 뭐하러 합니까? 난 벌써 사돈 댁에 내 딸을 보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학력 가지고 사람 무시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한테 내 딸을 못 줍니다. 그리고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와 엄마에게 그만 나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빠 말씀대로 결혼을 파토내고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송이야,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여러분께 무시하는 발언한 걸 용서해 주세요. 또 재수씨가 박사까지 나왔지만 아직 철이 없어요. 자기 학력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 저러는 거니 제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봐주세요. 결혼해서 엄마랑 재수씨랑 부딪히지 않게 제가 잘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참아주시고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그이가 자존심을 내던지고 납작 엎드려 저와 부모님께 용서를 빌자 쉽게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시댁 식구들만 아니면
남편과는 문제 하나 없이 잘 살 수 있었으니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겠다 싶었고 부모님도 그 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화가 녹아내려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왜 먼저 사과를 하느냐고 등짝을 때리시긴 했지만 그 이가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는 바람에 꼿꼿했던 시어머니가 자존심을 꺾으셨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착해요. 아들 부탁이니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사과 잘 받았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그럼 뭐 다른 말이 듣고 싶으신가요? 피차 얼굴 붉혀봐야 좋을 거 없으니 애들 결혼 얘기나 하시죠. 신혼집은 자가로 마련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세로? 전세로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자가는 무리네요. 아, 난 또 박사 며느리가 우리 애들 신혼집이라도 마련해주는 줄 알았네요. 그래서 사돈이 박사 며느리 발바닥을 핥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넉다운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말리는 신용을 해서 아빠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답니다. 이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아빠는 결혼 생활하다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당신에게 일러 바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건 제 선에서 해결할 자신감과 배짱이 있어서 괜찮다고 말씀드렸네요. 신혼은 재밌게 즐기고 있었는데 시댁에 일이 있어 모이는 게 조금 싫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면 식모 노릇이나 하고 돌아오는 게 일수였으니 당연히 가기 싫었죠. 게다가 제 시어머니는 박사인 동서를 끔찍이 아껴서 노동은 저한테만 시키셨습니다. 우리 둘째는 평생 공부만 해와서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전문대 나온 네가 밥을 차려라. 그동안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왔다고요? 그럼 오늘부터 들어오면 되겠네요. 제가 친히 잘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님. 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냐? 못 듣는 척을 하는 거냐? 귀한 박사 며느리를 주방에 보내기 싫다고. 그러니까 전문대 나온 네가 혼자 밥상 차려. 아, 그래요? 그러죠 뭐. 거실 가셔서 동서랑 놀고 계세요. 밥 다 되면 부를게요. 진작 그럴 것이지.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 것 같네. 시어머니 바람대로 제가 알아서 기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려고 그런 거죠. 저는 밥을 일부러 죽처럼 했고 국은 소금국으로, 반찬은 세상에서 제일 맛없게 만들어서 식탁에 올렸답니다. 이윽고 시댁 식구들이 식탁에 모여 식사를 시작했는데 다들 제가 만든 음식을 한 입 먹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이거 무슨 맛이에요? 내가 발로 해도 이것보다 낫겠네. 진짜지? 그럼 이제부터 시댁에 오면 동서도 주방에 들어와. 설마 박사님이 뱉은 말을 어기진 않겠지? 진짜 어이가 없네. 알았어요. 나도 주방에 들어갈게요. 됐습니까? 저는 만족하며 더럽게 맛없는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보며 할 말을 잃었는지 넋을 놓고 보시더군요. 그렇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걸 여과 없이 보여주며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보여주고 하나 둘씩 고쳐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부엌에 들어와 음식도 하고 설거지와 청소도 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부러 개판으로 해서 동서가 움직이게 만든 거죠. 한편 남편과 저는 신혼을 너무 강렬하게 보내다 보니 3개월 만에 이세가 들어서고 말았어요. 입맛이 돌아 하도 많이 먹다 보니 남편이 임신인 것 같다고 병원에 가서 알게 되었죠. 의사 선생님은 핑크색이 어울리는 아기라고 힌트를 주시며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댁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렸어요. 엄마, 아버지, 우리 애기 생겼어요. 벌써 4주 차래요. 어머, 벌써 임신이라고? 그럼 아들이냐 딸이냐? 예쁜 공주님이래요. 정말 잘 됐죠. 에휴, 좋다 말았네. 겨우 계집애 임신했다고 이 난리를 친 거냐? 상철이 너는 어찌 갈수록 멍청해지는 것 같으냐? 우리 밀양박씨 가문에 장손 소식이 우선인 거 몰라? 젠장, 친척들한테 큰며느리가 임신한 걸 비밀로 해야겠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섭섭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어서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의무적으로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시댁에 온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동서와 비교를 시작하셨어요. 큰며느리 넌 마음에 안 든다 하니 임신도 마음에 안 드냐? 우리 둘째는 박사 과정을 밟는 와중에도 한 번에 아들까지 낳은 엘리트인데 말이야. 어머님, 동서도 딸이고 어머님도 딸이에요.
두 사람을 임신한 어른들이 딸을 임신했다고 구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신한 거랑 박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연결고리를 만드세요? 넌 어찌 한마디를 안 지냐? 그래, 너 잘났다. 너랑 똑같은 딸내미 나와서 속 터져봐라. 저처럼 똑부러진 딸을 낳는데 왜 속이 터져요? 아이고 투야. 어디서 저런 게 굴러 들어온 거야. 내 오정육부를 뒤틀려 환장하겠네. 강철 멘탈인 저는 상처 하나 받지 않고 시어머니를 이겨버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동서가 저한테 까불더라고요. 형님, 제가 아들 가졌을 때 했던 태교 자료 좀 드릴까요? 음악, 책, 명상 방법 없는 게 없는데 제대로 태교를 해볼래요? 아니 됐어. 동서 아들 보니까 동서랑 똑같이 태교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동서 아들 5살인데 아직 입도 뻥끗 못하잖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 아들은 지금 다니는 영어 유치원에서 5세 반 아이 중 가장 똑똑해요. 원어민 선생님하고 영어로 대화가 된다니까요. 원장님이 그랬어요. 그거야 원장님이 유치원을 유지하려고 학부모들한테 그냥 하는 소리지. 돈 벌려고 떠드는 말이라고. 동서 아들은 아직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를 하겠니? 형님, 저 이대 나온 여자예요. 그것도 박사가 될 몸이라고요. 내 아들은 제 유전자를 받아서 영재가 분명하다고요. 잔말 말고 제가 주는 태교 자료 받아가세요. 형님 딸이 형님처럼 전문대나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형님 닮은 애가 나오면 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니 두뇌라도 똑똑하게 만들어줘야죠. 동서마저 자꾸 선을 넘어서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래도 화를 내면 패배하는 것이니 애써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 딸은 알아서 태교할 테니까 그만하고 동서 아들 기저귀나 갈아줘. 냄새난다. 나이가 5살인데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걸 보면 나중에 큰 위인이 되겠어? 남들과 다르게 성장하고 있으니 말이야. 저의 공격에 동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카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임신 소식을 전하러 가서 축하는커녕 기분만 상해서 돌아왔답니다. 임신 중에 특별히 불편하거나 입덧을 하지 않아 편하게 태교를 하며 지냈어요. 뱃속의 딸이 얼마나 효녀인지 매일이 고맙더라고요. 때때로 시댁에 불려가는 것만 빼면 제 생활은 괜찮았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댁에서 잔치를 한다며 저에게 포식하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서 혼자 가봤더니 거실에 10여 명의 손님이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서의 대학 교수들이었고 동서가 잘 보여야 하는 학과장과 연구 교수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한다는 겁니다. 박사 과정을 밟고 정식 교수로 임명이 되려고 판을 깐 거였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요리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며 제 도움을 받으려고 부르신 거였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긴 하지만 손님들을 뒤로하고 나갈 수는 없어서 꾹 참고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동서는 초대한 교수들에게 잘 보이려고 술을 따르고 콧소리로 히히덕거리고 있었네요. 성격 같아선 바로 엎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미워도 한 식구이니 참기로 했고 뱃속의 딸을 위해 화를 내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서서 잔치상을 차리고 치우고 차리고를 반복하면서 손님들의 배를 실컷 채워주었어요. 이제 좀 쉴까 해서 작은 방에 가려는데 교수 하나가 저를 부르더군요. 아줌마, 저희 갈비찜 좀 더 해줘요. 간이 심심하니까 좀 잘 좀 맞춰주시고요. 네? 아줌마? 저 가사 도우미 아니... 그 순간 동서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줌마 뭐해요? 우리 교수님이 갈비찜 해오라잖아요. 빨리 만들어 와요. 동서, 임산부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날 가정부 취급하는 것도 진짜 너무한다고. 제가 임산부에 동서 손윗사람이라고 밝혔는데도 교수들은 임신한 게 대수냐며 음식 해주려고 왔으면 제대로 하라며 동서를 두둔하고 저를 괄시하더군요. 순간 화가 나서 동서를 불러 혼을 내렸는데 교수들과 건배를 하며 홀짝거리며 술을 마시더군요. 잔치가 끝나가는 것 같으니 저 혼자만 꾹 참으면 모두 웃으며 이 집을 나갈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줌마 소리를 들어가며 잔치상에 음식을 계속 올려주었답니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동서에게 한 소리를 할까 했는데 괜히 제 감정을 폭발했다간 뱃속에 딸이 잘못될 것 같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때려 붓고 비빔밥을 해먹었네요. 동서와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 제 배가 조금 불러왔을 때 시할아버지의 제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서와 시어머니와 함께 제사상을 차리는 줄 알고 갔는데 동서는 아예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다고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친척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던지 거실과 방에 사람들이 부산하게 돌아다녔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장을 봐왔으니 저에게 제사상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몸이 아프다고 하니 뭐라 말도 꺼내지 못하고 다른 친척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려 했는데 연세가 많은 남자분들만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답니다. 남편은 그때도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을 하고 제사 시간에 맞춰서 오겠다고 했죠. 그래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혼자 그 많은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고 제사를 시작하려자 현관문을 열고 동서와 서방님이 등장하더라고요. 고생은 저 혼자 다 했는데 친척들의 관심은 박사 동서에게 쏟아졌습니다. 우리 박사 조카 며느리 오랜만이네. 이제 곧 있으면 교수가 되는 거지? 큰 인물이 되려고 그러든지 갈수록 예뻐지는구만. 심성이 고와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리고 교수들 인물을 보면 출중하잖아. 작은 아버님 감사해요. 그런데 너무 저만 예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형님이 제사상을 다 차렸는데 칭찬 좀 해주시지. 형님이 전문대밖에 못 나오긴 했지만 일은 소처럼 아주 잘한다고요. 전문대 출신이었어? 어쩐지 상 차리면서 어리버리를 까더라니. 박사 조카가 차렸으면 이것보다 100배는 낫게 차렸을 거야. 아니에요, 작은 아버님. 저희 형님이 저보다 훨씬 요리를 잘하세요. 전문대를 나와 하는 일이 시답지 않으니 집에서 팽팽 노는 시간이 많거든요. 요즘 여자도 박사 조카처럼 능력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에헴, 큰 며느리 자네는 임신했다고 집에서 놀고만 있나? 아니요, 저도 프리랜서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어요. 프리머시기? 아, 집에서 재택으로 일한다는 거지? 취직이 어려워서 하찮은 일을 하는 모양이구만. 세상에 직업이 귀천이 어딨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특출나서 그렇지. 여자들 대부분이 형님처럼 산다고요. 여하튼 우리 집안의 보배는 박사 조카뿐이야. 나중에 교수로 전공해서 학과장도 되고 정치에도 나서 보라고. 무식한 전문대 출신은 조용히 집구석에서 밥이나 차리고 사는 게 딱 맞으니까 큰 며느리는 제사상 차리는 거 잘 숙지하도록 하게. 저는 가만히 참고 억지 미소를 짓는데 동서가 또 공격을 하더군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수업을 빠져서라도 음식하는 걸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혹시 지난번처럼 화나신 건 아니죠? 임산부가 집안일 하는 게 아니라고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동서,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왜 말을 짓고 그러는 거야? 박사 조카한테 화를 냈다고? 임신한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놀고 자빠질 생각을 해? 이복의 전문대 며느리!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심보라도 착해야지. 감히 박사님한테 형님 노릇을 하려고 해? 그깟 애새끼 하나 임신했다고 일을 미루려고 했어. 못난 것. 저 그런 적 없는데. 어른이 말하면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박사 동서한테 싫은 소리 절대 하지 않을게요. 저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조롱은 조롱대로 실컷 받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혼이 났습니다. 전문대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곳인지 시댁에 와서 절실하게 깨달았죠. 결국 제사를 드리고 모든 관심은 동서가 차지했고 저는 가사 도우미 마냥 음식을 나르고 치우고를 반복했답니다. 1년에 한 번 참으면 되리라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몇 달을 지내자 어느새 제 배는 만삭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온갖 정성으로 대해주었고 새벽이든 아침이든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다 말해주면 동네를 뒤져서라도 구해왔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딸아이를 출산하는데 시댁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무슨 일인지 알려주지 않아 아무것도 모른 채 갔더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장을 많이 봐왔던지 주방에 음식 재료가 가득했답니다.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오늘이 바로 박사 며느리의 귀 빠진 날이다. 우리 집안의 가장 큰 경사지. 그래서 우리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는 거다. 어때? 재밌겠지? 네? 서프라이즈는 이해하겠는데 음식을 다 어머님이랑 제가 만들자고요? 미쳤냐? 이 힘든 걸 내가 왜 아니? 너 혼자 다 해야지. 어머님, 저 몇 주 뒤면 출산하는 임산부예요. 이 많은 걸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사람을 불러서 하든지 배달을 시켜서 준비하도록 해요. 너 미쳤니?
오늘 내가 초대한 손님들이 누군지 알고 밖에 음식을 준비해. 오늘 우리 친척들 다 오시고 교수들까지 다 초대했다. 네가 다 대접한 적이 있으니까 일이 어렵진 않을 거다. 그 많은 손님들의 음식을 저 혼자 다 하라고요? 어머님 진심이세요? 그럼 너는 내가 농이나 하려고 널 불렀겠느냐? 잔말 말고 빨리 시작해. 지금 시작해도 저녁 시간에 겨우 준비를 끝낼 것 같다. 나는 오늘 손님들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네 시아버지랑 백화점 가서 옷 좀 사입고 오마. 시어머니가 봐온 장바구니를 열어보았더니 한식, 중식, 일식, 심지어 태국 음식 재료까지 있더라고요. 만삭인 제가 어떻게 이 많은 걸 혼자 하느냐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제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야! 임신이 무슨 벼슬이냐? 나 때는 작은 애 임신했을 때 큰애 업어가며 밥상을 차렸어. 그런데도 이렇게 멀쩡하잖아. 이것 좀 차린다고 안 죽으니까 닥치고 좀 해라. 정말 황당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떤 시어머니가 만삭인 며느리 귀싸대기를 날리고 이렇게 부려먹으려 할까요? 제가 동서 손님들 대접하고 시아버지 제사상을 군말 없이 차려드렸더니 호구로 보신 모양이죠. 그래서 전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정리를 하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4시간 뒤 해가 뉘엿할 때쯤 저는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이제 동서와 시부모님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벌어질 일을 상상하며 피식거렸죠. 이윽고 밖에서 다 같이 만났는지 한꺼번에 시댁에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어머, 모두 안녕하세요. 다들 잘 오셨어요. 오늘 박사과정을 잘 밟고 있는 동서의 생일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형님,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저를 위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니 진짜 감동입니다. 감동은 무슨, 이 정도는 박사 동서에게 모자란 생일상이야. 동서, 생일 축하해. 이제야 큰 며느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수를 알았나 보구만. 오늘 식사 잘 준비했겠지? 그럼요, 어머님.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얼른 들어와 앉으세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동서의 대학 교수들까지 한꺼번에 들어와 거실에 차려진 밥상 앞에 섰답니다. 그리고 다들 자세를 낮추고 앉으려는데 20여 명의 손님과 식구들이 단체로 뒤로 자빠졌어요. 제가 계획한 그대로 성공한 거죠. 다들 앓는 소리를 하고 허리를 부여잡으며 뒹굴었고 시어머니가 바닥에 뿌려진 기름을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겠네. 이게 다 뭐야? 뭘 흘렸길래 이렇게 미끄러워? 야, 전문대 며느리, 너 바닥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뭐긴요, 식용유죠. 제가 단체로 자빠지라고 미리 뿌려놓았답니다. 그래서 모두들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뭐가 어째? 너 미쳤냐? 왜 이런 무식한 짓을 한 거야? 무식한 짓은 어머님이 하셨죠. 만삭인 저에게 동서 생일상을 거나하게 차리라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저 혼자 준비하는 걸 알면서 밥 처먹으러 오는 손님들도 똑같잖아요. 하나같이 지랄들이어서 자빠지게 해드렸어요. 지랄하고 자빠진 기분들이 어떠신가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곡소리와 쌍욕이 들려왔습니다. 만삭인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다친 것에 대해 쌍소리만 늘어놓았죠. 그래서 전 다음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귀싸대기를 맞고 준비한 생일상은 모두 배달을 시켜서 차린 거였답니다. 그리고 참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아파트 회장 아줌마를 찾아가 저의 사정을 알렸어요. 만삭인 저를 부려먹고 괴롭히는 시어머니와 동서, 손님들까지 죄다 털어놓았죠. 그러자 회장 아줌마가 아파트에 사는 모든 여자들을 불러 모아 저희 시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식용유를 뿌려놓아서 신발을 신고 안방에 숨어 있다가 등장했죠. 모두 나오세요. 모두 돌격! 그러자 아줌마 부대가 쌍욕을 하며 준비해온 음식물 쓰레기를 자빠진 사람들에게 투척해 주었습니다. 와! 만삭의 여자를 부려먹은 놈들에게 참교육을 해줍시다! 우리가 준비한 음식물 쓰레기를 뿌려줍시다! 이런 개진상들 감히 임산부를 부려먹어? 맛 좀 봐라 개자식들아! 저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재밌게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부대가 저 대신 응징을 해줘서 가만히 있었죠. 손님들과 식구들은 상황 파악을 하고 미끌거리는 바닥에서 자세를 고쳐 앉아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몰랐으니 그냥 가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 아줌마들이 절대 그냥 보내줄 수 없다며 단체로 무릎 꿇고 저에게 용서를 빌라고 하셨답니다. 이윽고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시부모님, 동서와 서방님, 그리고 교수들과 친척들이 3년로 무릎을 꿇고 앉아 저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큰애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심했다. 그렇다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창피해서 어떻게 사냐고. 어머님은 창피한지 알면서도 저를 부려먹으시고 귀싸대기도 날리셨군요. 제가 귀싸대기 맞은 이야기를 하자 아줌마 부대가 분노하며 시모의 멱살을 잡고 줄따기를 날렸습니다. 아파요. 제발 그만. 702호 할머니, 감히 임산부를 때려요? 그러고도 무사할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당신 이 아파트에서 못 살게 괴롭혀 줄 테니 각오하세요. 네, 내가 잘못했어요, 회장님. 세아가 그만 좀 멈춰다오. 무릎 꿇고 빌었잖니.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아?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서지하는 사람들 중 동서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동서, 오늘 생일빵 마음에 들어? 내가 제대로 준비한 이벤트야. 형님, 잘못했어요. 제가 형님이 어떤 분인지 못 알아보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형님을 무시하거나 부려먹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난번에 동서 학교 교수들한테 날 가정부라고 말했었지? 그걸 알고도 눈 감아준 건 임신한 내 딸을 위해서였어. 날 실컷 부려먹어도 한 번 참아준 거지. 그리고 시할아버지 제삿날 미꾸라지처럼 빠져있다가 마지막에 등장해서 날 모욕하고 욕바지로 만들었지. 그때도 지금처럼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다 참은 거야. 그런데 오늘날 제대로 능멸하고 조롱하려는 것 같아 작게나마 교육을 좀 시켜준 거야. 죄송해요. 앞으로는 형님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애야, 우리가 이렇게 사과하니 그만하고 끝내자. 그래요. 그럼 우리 포옹하고 마무리하죠. 어머님 동서, 미끄러우니까 내 손을 잡고 일어나요. 제가 내민 손을 잡고 일어선 두 여인은 저를 안아주려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전 두 여인을 밀어버렸어요. 또다시 지랄하고 자빠지고 만 거죠. 앞으로 내 신경 건드리면 이렇게 자빠지게 만들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이고 나중네. 큰애야,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게다가 오늘 쇼핑한 옷을 다 버렸잖아. 내 허리, 내 무릎 제대로 넘어져서 뼈마디가 아파 죽겠어요. 두 여자는 앓는 소리를 내고 나서 다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러자 아줌마 부대가 나서서 손님들과 교수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자, 넘어졌다고 안 죽어요. 당신들이 임산부를 괴롭힌 벌을 받은 거라 생각하고 꺼져들 주세요. 빨리 나가. 고개 숙여. 뭘 차례타고 꼬라보는 거야? 눈 안 깔아? 교수들과 시댁 친척들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짚으며 조심조심 퇴장했습니다. 그러자 회장 아줌마가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지금부터 만삭인 임산부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 옵니다. 실시. 네, 지금 저희들어 밥을 하라고요. 온 뼈마디가 아파 죽겠는데요. 할머니, 이 아파트에서 못 살게 해줄까요? 주민들의 항의로 쫓겨나고 싶어요? 아닙니다. 당장 큰애에게 밥상을 차려주겠습니다. 15첩, 아니 20첩으로다가 차리겠습니다. 야, 둘째, 빨리 안 일어나. 엄살 피우지 말고 빨리 일어나란 말이야. 이게 다 너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네가 책임을 져. 어머님, 왜 제 책임이에요? 어머님이 형님을 싫어해서 저도 똑같이 한 거라고요. 인연이 어디서 시애미 말에 토를 달아? 빨랑 일어나서 따라와. 큰애 밥 차려줘야 하니까. 두 여인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아줌마 부대가 어지럽혀진 거실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임금님의 방석이라며 화려하고 두툼한 방석 위에 앉히셨어요. 제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주시는 아주머니도 계셨고 배를 따뜻하게 하라고 담요를 가져다 주신 아주머니도 계셨죠. 그동안 시어머니와 동서는 주방에서 20첩 반상을 준비해 거실로 음식을 날랐습니다. 이윽고 제가 미역국 한 입을 먹어보고 말했어요. 이거 맹탕이네. 다시 끓여와, 동서. 네, 형님. 다시 끓여서 올리겠습니다. 어머님, 반찬이 왜 이렇게 짜요? 임산부가 이렇게 짜게 먹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다시 간 맞춰서 준비하마. 미안하다. 두 사람은 제 입맛에 맞을 때까지 음식을 준비했고 저는 포식을 하고 트름을 시원하게 한 뒤 아줌마 부대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서, 생일날 나만 잘 먹고 가네?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당연히 임산부가 먼저죠.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큰애야, 그럼 우릴 용서하는 거지? 그럼 회장님이랑 아주머니들한테 말 좀 잘 해줘라. 나랑 네 시아버지는 갈 데가 없다고. 네, 그래야죠. 저도 그렇게 야박한 년 아니에요.
회장님,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 시부모님이 계속 여기서 지낼 수 있게 시위 같은 건 참아주세요. 알겠네. 혹시라도 또 자네를 힘들게 하면 날 찾아오게. 임산부를 괴롭힌 최후가 어떤 지옥인지 맛보여줄 테니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부모님과 동서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깔깔거리며 시댁에서 나왔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2주일 뒤에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전처럼 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큰애야, 고생 많았다. 이렇게 예쁜 애를 10달 동안 품고 있던 중에 내가 널 모질게 괴롭혔으니 너무 미안하구나. 형님, 축하드려요. 형님을 빼다 박은 예쁜 공주님이에요. 다들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심하게 복수한 건 죄송하게 생각해요. 아니다, 새아가. 네가 죄송할 게 뭐 있겠니? 다 내 잘못이고 네 동서 탓이지. 맞아요, 형님. 그날 이후로 느끼는 게 많아요. 학력 운운하면서 사람을 깔봤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까지 들었다고요. 앞으로는 절대 전문대 나오셨다고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잘한 거 없어요. 어머님이 하는 말씀에 토를 달고 이겨먹으려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저도 성격을 좀 죽이고 얌전하고 다정한 며느리가 될게요. 그리고 동서한테도 배울 점이 있는 형님이 되도록 할게. 그렇게 딸아이를 낳고 시댁 식구들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저는 프리랜서로 영상 편집과 제작 일을 하며 딸아이를 키웠어요. 자주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육아를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가 시어머니 태도가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사건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용당하고 딱이 맞은 이야기를 드리면 보나마나 불같이 화를 내시고 시댁을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 말이죠. 그래서 그냥 손녀를 낳았더니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고 거짓말을 해드렸네요. 그리고 이듬해 시할아버지 제사가 다가와서 식구들이 모두 시댁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에게 응징을 당했던 친척분들이 모두 계셨답니다. 모두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며 인사를 하고 겁을 잔뜩 먹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거실에서 동서와 전을 부치고 있는데 기름이 모자랄 것 같아 주방에 계신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식용유 좀 가져다 주세요. 식용유요? 형님,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큰 며느리가 화가 덜 풀린 거야. 이보게 조카 며느리, 우린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그러니 식용유는 좀... 아니, 전을 부치는데 식용유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못 들으셨나? 동서, 내가 식용유를 가져올게. 형님, 안 됩니다. 밑에 사람이 제가 가져올게요. 동서,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제가 그랬나요? 갑자기 힘이 나서 그랬어요. 그럼 제가 주방에 갔다 올게요. 이윽고 식용유를 들고 나온 동서는 전을 부치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식용유를 자기 등 뒤에 감춰두었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 할까봐 걱정이 됐는지 시댁 식구들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시할아버지 제사는 무사히 지내고 친척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중 친척 한 분이 동서에게 질문을 하나 하더군요. 박사 조카, 아니 둘째 며느리 조카야. 박사 과정은 어떻게 됐나? 이제 정식으로 박사가 된 건가? 아니요. 아쉽게도 박사 학위를 못 땄어요. 논문에서 탈락해서 내년에 기회를 노리려고요. 그럼 박사가 아니잖아. 그렇게 콧대 높이 잘난 척하더니 꼴 좋구만. 뭐야, 공부한다고 그렇게 꼴값을 떨더니 실패했다고? 그럼 우리 집안에 박사는 없는 거잖아. 에이, 젠장 좋다 말았네. 동서가 박사 취득에 실패했다는 소식에 문매를 맞자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작은 아버님들, 박사 좀 안 됐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 기분을 망치고 그러세요? 작은 아버님들은 대단한 학력이라도 되세요? 동서보다 공부 잘하셨던 분 있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다시는 박사 어쩌고 하시면서 동서한테 부담 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자 동서가 저에게 안기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전 그동안 박사 공부한다고 엄청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셨네요. 맨날 어른들이 박사 조카라고 할 때마다 심장이 쪼이는 기분이었다고요. 동서, 그만 울어. 앞으로 어른들이 박사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으실 거야. 그렇죠, 작은 아버님들? 그럼
우리 큰애가 그러라고 하면 다신 박사라는 단어를 꺼내지 말아야지. 앞으로 부담 주지 않으마, 둘째 조카야. 그렇게 친척들이 돌아가자 동서는 저에게 고마웠다며 제사상 치우는 걸 혼자서 다 하겠다며 저를 쉬게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딸과 동서의 아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었고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다 극복하고 해결해서 지금은 아주 좋은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땅의 며느님들이 저보다 더한 시댁에서 고생하는 걸 잘 압니다. 그 며느님들께 작은 선물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 보통 내기가 아니시네요. 참교육을 위해 아줌마 군단을 꾸리다니 진짜 대단하고 재밌게 읽어봤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짜릿하고 시원한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